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10월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날 그 관리 방안이 한번 나왔었고, 여기에 대한 후속 보완 조치를 10월 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게 금감원하고 금융위 같이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원본을 보시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림 소식에서 보도자료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상단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이걸 확인해서 원본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이 내용입니다. 한번 쭉 그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 동향이 나오게 되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21년도 이제 2분기서부터 또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에서 6%대로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꽉 찬 겁니다. 보통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505조 원인가를 이제 설정을 해놨었는데, 이제 그게 9월달 말경쯤에 이미 뭐 500조 가까이, 497조인가를 채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달 넘어서면서부터 대출이 안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얘네들은 뭐 정부가 하는 얘기를 지켜야 되니까, 은행권들은. 근데 그게 문제가 그냥 다주택자를 안 해준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막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막 항의를 하니까 이제 이거를 총량에서 빼주겠다라고 급하게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향후에 내년에 어떻게 그 대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을 볼게요. 17년도부터 20년까지는 주로 이제 월평균 7조 정도 했었다가 20년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좀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죠. 그리고 이제 8월달, 9월달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대출 증가액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굉장히 많은 증가가 되었고 실질적인 증가 총량은 16년 말에 1184조 원에서 지금 1613조로 한 50조 되나요? 뭐 이 정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GDP 대비한 가계부채 비중이 20년대로 100%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글쎄요. 우리나라 그 GDP가 보통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환율 계산하게 되면 한 1900조에서 뭐 환율에 따라서 1800조에서 2000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가계대출도 조사 기관에 따라서 1006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난주에 1800조 넘었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100% 초과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이 빠르다라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6%, 뭐 프랑스는 뭐 한 8%, 미국은 2%, 영국은 4%, 독일 같은 경우도 한 5%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17%가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6년 말서부터 21년 6월 달까지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았고 코로나 사태도 있어서 전 세계에 유동성을 뿌린 그런 시기였는데 그거 우리나라는 특히 더 많이 뿌렸나? 훨씬 더 많이 뿌린 것 같네? 미국이 엄청나게 뿌렸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늘었지?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부채 비중이 아니고요. 가계부채만 얘기한 겁니다. 가계부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맨날 문제잖아요. 국가부채 문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GDP 대비했을 때. 다른 나라들 거의 100%, 200% 넘어간 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인가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기업부채도 마찬가지요. 그 사내 유보금 같은 거 뭐 800몇 조가 이렇게 있다 그러죠. 기업들. 문제는 뭐예요? 항상 가계부채가 문제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 지금 달러 엄청 찍어내고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돈 풀었는데 어떻게 가계부채는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 얘들은 대부분은 가계부채가 아니라 뭐예요? 국가부채입니다. 예, 국가부채,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부도났어요. 기축통화국이니까 버텨내는 건데, 또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예요? 기업부채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구성하는 3요소, 뭐, 가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전체 총 부채도 문제지만, 어느 쪽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되느냐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 있는 것이 그나마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게는 망해도 가게만 망하지 기업이라든가 국가는 처리가 안 돼요. 근데 기업이 망하게 되면 가게한테도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국가가 부도가 나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겪어보신 세대도 있지만, 기업이고 가게고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중에서는 어차피 부채가 많은 꼴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가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 안전하다기보다 제일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향후에 금리가 상승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 될 것 같고, 그럼 기준금리 1% 되고, 대출금리는 뭐 3%가 넘어가겠죠.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계부담이 확대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그 이자 부담의 급증, 부실 이런 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 붕괴가 되겠느냐, 이런 악순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인데 왜 제한적으로 보느냐? 지금 이런 내용들 때문이죠. 고신용 차주 비중이 17년도에 69.7%에서 지금 75.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신용 차주,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은 분들이 차주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무래도 소득도 높고 신용도 좋기 때문에 더 상환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에서 말하는 서브프라임이 뭐냐면 신용등급이 제일 낮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프라임 등급이고 그 밑에가 이제 중소득자들은 RTA라 그러고 저소득 계층이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고소득자한테 대출해주고 돈이 남아도니까 RTA한테 빌려주고 돈이 남으니까 원래는 해줘서는 안 되는 저소득층 계층, 서브프라임 계층에게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문제가 되게 되면서 흔들려 버리니까 얘네가 가장 먼저 흔들리죠. 그래서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 위기가 온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서 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나눴던 비중이 2.17배에서 2.21배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건전성이 더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부채에 비한 자산의 그 비중이 이렇게 높으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대출 빌린 것도 많지만 자산 가격은 더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예. 가계대출 그렇게 문제인데 자산 건전성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 왜요? 자산이 미친 듯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악순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주담대 평균 LTV 비율도 53.5에서 좀 충격적인데 43.3밖에 안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렇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자, 그래서 세 개 과제가 이제 강력한 세 개 과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가장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금융권 풍선 효과 발생하기 때문에 이금융권도 적절한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할 상환이에요. 요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거 자세한 내용을 밑쪽에서 볼게요. 자, 일단 상환 능력 중심 대출 신상 공고와 결국은 뭡니까? DSR 강화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급증 분야의 맞춤형 관리, 뭐 이런 것들, 카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 대한 예대율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분할 상환하겠다. 주담대 분할 상환, 전세대출도 분할 상환을 유도할 거고 신용대출도 분할 상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할 상환과 DSR을 강화하겠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깨우쳐야 될 키워드입니다. 오늘 내용에 듣고서 기억 안 나시면은 아 DSR 강화되는구나, 아 분할 상환으로 이제 갈 거구나, 요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 뭐 내시라, 뭐 금융회사를 잘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것도 키워드죠. 중단 없는 전세, 집단대출 공급. 그러니까 전세라든가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허용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사실 그렇죠. 전세는 사실 투기 수요가 아닌데 대출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가계대출 중요하지만 당장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니까 전세는 이제 자금대출 잘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집단대출도 억울하죠. 한 2년 전, 2년 반 전 선분양 받아갖고 이제 입주를 해보려는데 그때만 해도 시장 환경이 뭐 잔금 대출 해주고요, 뭐 주금 대출 해주고요 이랬는데 입주하려니까 안 해줘. 그 뭡니까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기 수요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 봤을 때 실수요자잖아요. 확실한 실수요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관리 규제에서 예외를 허용해주겠다. 실수요자들은 구제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서민금융도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DSR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 이거는 전세대출을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 상한액을 정해놓고 뭐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6억짜리 전세는 해줬는데 뭐 5억까지만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열어서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SR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행으로는 전 규제 지역에 대한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전부 DSR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대출은 1억 원 초과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2단계를 언제 하려고 그랬냐면은 원래는 22년 7월 달부터 하기로 했어요. 4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6개월 땡겨서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 되는 부분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는 당연히 유지가 되는 거고 기존권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제약 조건이 생기는 거고요. 3단계는 23년 7월인데 이것도 1년을 땡겨서 22년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되게 되면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DSR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DSR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빌린 다른 어떤 모든 득채를 감안해서 대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여러분들이 내는 그 대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뿐만 아니라 뭐 카드를 뭐 자동차를 할부금을 내고 있다. 그런 것도. 그러면은 뭐 그다음 카드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다 실제로는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내가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기존의 LTA, DTI보다 한 단계 더 윗단계의 대출 시스템을 보면 되는데 뭐 어떻게든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살려고 할 때는 대출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미리 꼭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기왕이면 여유가 되신다면 세네 군데 정도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된다고 했다고도 안 된다는 경우가 요즘에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2단계, 3단계가 시행되게 되면은 전 대출의 51.8%가 적용이 되고 3단계까지 시행되게 되면은 전 대출의 77.2%가 다 이 새로운 DSR 제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이금융권에도 DSR 기준을 강화시켜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40% 유지가 되는데 보험사, 상호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가죠. 70이 50 되는 거고 160이 110, 60이 50, 90이 65, 90이 6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만만치 않아지는, 실제로 대출 규제로 인한 대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더군다나 대출의 산정 만기 기간을 신용대출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비주택담보대출용도 이제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를 늘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8년 일하는 것보다 10년 일하는 동안에 돈 벌 게 더 많이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상환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근데 만기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이제 상환 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분할상환 얘기예요. 분할상환. 자, 지금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이 우리나라는 52.6%밖에 안 됩니다. 영국이 90%, 독일도 89%, 캐나다 89%, 벨기에 81.3%, 벨기에 93%, 네덜란드 81.3%이니까 사실상 네덜란드 빼놓고 거의 다 90%를 넘거나 육박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2.6%니까 상당히 낮죠. 그 원인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점점 높여지고 있습니다. 22년 뭐 불과 몇 개는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은행권 같은 경우 봤을 때 60% 수준으로 주담대 분할상환을 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실적은 작년 말까지 5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자만 납부했다가 목돈 생기면 이제 뭐 갚아야지. 돈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동안에 내가 목돈 굴려서 돈을 번 다음에 갚아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이제는 계속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담대 하게 되면 분할상환 하게 되면 뭔가 좀 우대를 해주느냐? 우대가 있긴 합니다. 예, 부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주신 분 출연료 우대를 확대해 주는데 실적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최대 6베이시스 포인트가 우대되고 여기서 개선된 게 10베이시스 포인트니까 4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1베이시스 포인트가 여러분 0.01%니까 0.04%가 되는 겁니다. 글쎄 뭐 많이 빌리신 분은 그것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화끈한 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할 것이고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를 계속 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DSR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원래 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적용시키겠다.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라는 거고 이 대출을 빌린 것들도 이제 분할상환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분할상환이 이제 가능하죠. 왜냐하면 DSR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환 능력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해주는 거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목돈을 마련해 갖고 뭔가를 투자하기에는 점점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 강화에서 금년도 전세대출을 원활한 공급, 4,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 데서 제외해야죠. 그러면은 올해 뭐 전세 못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전대출도 공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실수요자 같은 것들은 계속 지원을 확대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뭐 그런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SR을 적용하는데 적용 범위와 시기가 조금 틀렸었죠. 이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행은 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에다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나 내년 1월서부터는 2단계가 바로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되는 것들은 1, 2를 유지한 상태에서 바로 이것도 적용이 된다. 3단계는 내년 하반기서부터 1억 원 초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대출이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분할 상환이었죠. 예, 분할 상환을 계속 유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상환 능력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죠.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분할 상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Q&A 내용도 있는데 Q&A까지 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출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